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평택저널 이주리 차장입니다. 평택 로컬포럼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하며 평택시 의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중희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희입니다. 평택 로컬포럼은 평택사회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평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2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는 동안 서툴고 부족했던 경험들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주제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7만 평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연희 부시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접촉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SRT 그 개통식 관계로 좀 서울에 다 중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거버넌스라는 그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아마 10년 아마 안팎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로 페이퍼로 거버넌스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그 행정에서 또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실사구시로 피부적으로 다가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평택시가 올해 추경에 작지만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우리 지역 로컬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슬도 깨어야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의 이 포럼, 저는 그래서 이 평택 포럼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겠지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현안이 또 이해관계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에 따라서 다 파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를 잡았으면 그 한 파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사구시로서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또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까지 올려놓고 그 포럼 자체가 이렇게 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런 쪽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법 광고물과 지역 로컬지의 어떤 그 광고물 시장 문제라든지 건축물만 지어놓고 도로만 뚫으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그런 문제. 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평택시의 거버넌스 팀이 조직 개편해서 생겼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특정 현안에 대해서 그 현안과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지역 언론 전문가가 하나가 돼서 그 해법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그 현안 해결 중심 이런 그 포럼으로 우리 평택 포럼이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오면서 해봤습니다. 그 오늘 바쁘신데도 이제 이렇게 와주신 우리 김인태 시 의장님, 또 김기성 부의장님께서 또 오늘 또 패널로 참석하시고요. 또 오늘 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박성복 시민지사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 수원시 우리 연세 우리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바쁘신데도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조언해 주시는 방송대
이창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평택 포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현희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47만 평택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평택시 의회 김윤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의회 의장 김윤태입니다. 네, 오늘 제3회 우리 평택 로컬 포럼을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평택신문의 이중희 대표님, 그리고 평택시민신문의 김기수 대표님, 평택자치신문의 서민호 대표님, 그리고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대표님, 평택저론의 박용호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세영 대협력보좌관님, 이창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시의회 김기성 부의장님, 박홍구 자치교육과장님, 문영일 평택신문 취재부장님, 최덕규 시민단체 협의회장님, 차동명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소태영 YMCA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현희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요. 시의회는 지금 188회 정례 회기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요. 이번 주에는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시의원님들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거버먼스와 평택 오늘 주제인데요. 거버먼스와 평택, 거버먼스는 이제 참여와 소통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거버먼스인데요.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우리 평택시 발전에 대한 대안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평택 지역 신문협의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이제 벌써 12월 8일이네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태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윤일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손영의 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고복수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 시민아카데미 황우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 교육발전협의회 이주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진규 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평택 로컬 포럼 개회와 축사,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와 평택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토론, 종합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과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대표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맡는 평택 로컬 포럼의 주제는 거버넌스와 평택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을 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말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의 기조발제자의 기조발제를 듣고서 종합토론을 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는 두 분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거버넌스가 잘 되는 도시를 좀 찾다가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잘 되고 있는 사례로다가 꼽히기 때문에 수원시를 모셨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도 평택에서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앞으로 평택시는
어떤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하고 또 평택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에 수원시의 거버넌스 사례를 윤세용 수원시 소통기획관 대협력 보좌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수료하셨고요. 수원시 소통기획관 대협력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무직으로다가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시장님과 코드를 같이 해서 이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계시고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직접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윤세용 수원시 대협력 보좌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전에 맑고 푸른 평택 21 의제 작성할 때, 그때 공포식 할 때 왔었고, 그리고 나서 왔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역가능발전협의회 또 회장님들 또 오신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의제 21 활동 한 10년 하다가 제가 모셨던 분, 염태영 전 사무총장님이 수원시장 출마하셨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도울 수밖에 없어서 도와서 2010년부터 이제 비서팀장, 정책비서가 지금 대협력 보좌관으로 수원시에서 이제 6년째 오봉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버넌스 우수 사례라는데 우수 사례보다는 먼저 한 사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버넌스는 할수록 더 어려웠고요. 더 안 풀리는 게 거버넌스 같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밴드에서 그런 소통을 안 하고 해방하는 사람으로 질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1796년에 수원성이 만들어지면서 신도시입니다. 그때 신도시인데 이제 1796년에 축성됐고 이제 그 화성을 중심으로 만든 신도시 지금 125만 도시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화성을 만들 때 화성이 보통 생각하면 반듯한 모양이라든지 네모난 모양일 텐데 보시면은 이 곳이 이제 삐뚤삐뚤합니다. 성곽을 지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분들을 고려하면서 성을 지었기 때문에 주택을 침범하지 않으면 했기 때문에 모양이 삐뚤삐뚤하거든요. 이미 정조대왕부터 이민사당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고려한 아주 행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들이 수원시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0년에 민선옥이 수원시장 되면서 실제로 이제 수원시가 거버넌스를 추진했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지방의제 21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제 21 정신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이고 두 번째가 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보는 가정을 좀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참여라든지 소통을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행정 기품 거버넌스의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는 이제 여기도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를 했듯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997년 4월 달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의제가 어렵기 때문에 21세기 수원시 만들기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80여 개 단체들이 192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서 사실 수원시 거버넌스의 모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세계 도시 포럼 봤을 때 이제 강의 있었던 것 하나 봤는데요. 이 화면이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사실은 옛날 행정이나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만 주고 갔다면은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이 공청회, 히어링이죠. 듣는 자세였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디스커션용 토론회 정도 행정이라면은 거버넌스는 이 행정이 일방적인 파워나 그런 것들 내려놓고 동등화 이치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파트너십, 거버넌스가 아닐까 하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그다음에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사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민선옥이 저희가 출범하면서 그 비전과 시정 방침을 정했는데 그중 이때 보시면은 시정 방향으로 거버넌스 행정, 투명한 행정, 미래 비전을 갖춘 행정, 공권의 실현, 실사구시 행정. 위에는 이제 시민들 같이 약속하고 이제 공약으로 했던 것들 정리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우리 수원시가 어떤 행정을 처리할 때 지침 방향으로 첫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 행정이어서 모든 이 사업의 추진과 기초를 이제 거버넌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오기 때도 주요 이걸 정리한다면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이제 핵심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참여 플랫폼을 보시면은 정책 제안 단계, 예산 편성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정책 집행, 그다음에 갈등 조정, 정책 평가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한 대회가 있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원탁프로 같은 경우는 정책의 평가도 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시정위원회입니다. 보통 우리 시정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이 있었죠. 보통 지자체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하는데 이 좋은 시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특히 그 공약사항, 시민 약속사업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사업하고 있으면서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연구 검토 보고하는 거라든지 또 시장 정관에 대해서 정책 제안 및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저희들이 여기 제안한 것 중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2010년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설립해 운영하고 있듯이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그 시장님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좀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 강교조수시 형성 보고 해제권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정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하고 신단체 주민들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면 그걸 따르기로 좀 했습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단순히 자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했던 것인데, 집단 지성, 개인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을 모여서 하다 보면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보통 민원들을 해결할 때 10명이나 5명이 모이면 자기들 얘기만 하지만 100명, 200명, 500명 모이면은 공동의 가치관이 선정되고 또한 남들이 봐서 합당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00의 원탁 토론, 300의 원탁 토론, 그리고 도시정책, 시민기획단, 그 다음 10월 달에는 지방국 개헌 원탁 토론 같이 이런 이제 각종 정책 결정 사항이 있으면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토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투표를 요즘 이제 고민 말해봐요 TV 프로처럼 바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젠다를 선정하고 또 논의하고 또 그 하부 결정 사항들을 바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 중에 이제 조금 말씀드린 하나는 첫 번째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저도 이제 그 운동을 해왔지만 이런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자체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 얘기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시 단위로 논의하고 시 관점을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역량 배양의 가장 기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 생활 주변, 자기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저희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책을 보시면은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 주민 조직을 위해서 마을 사업을 신청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에서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의 전담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르네상스 센터라고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개념으로 중간 지원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는 교육 홍보 기능을 하고 있고, 시위원회 같은 경우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추진했고 현재는 마을 주민들 안에서는 마을 계획단이라는 그 사업 추진 제안하는 이제 한 20명 내로 동별로 마을 계획단이
운영됐었고요. 그다음에 조력자 모임, 즉 주민들이 이제 활동가 수준에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럴까 하다가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을 포디, 마을 닥터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는데 그들이 조력자들끼리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마을 주체 네트워크라고 조경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을마을 사업의 특징이 좀 비슷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제 마주넷이라고 그런 모임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0년에 한 6개월 과정에 거쳐서 이 시민단체, 전문가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같이 협의해서 2011년에 이제 추진단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공모사업 시작해서 매년 이제 한 100건 정도씩 140건씩 시작해서 많은 액수보다는 5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사업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통 다른 데는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해서 한 10군데 한다면 저희는 100군데 정도에서 끊임없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마을을 구성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작년까지가 600건이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거의 724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고 있고 제일 잘 되는 지역은 이제 팔달구인데요. 주택, 노지역, 원도심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을 만들기가 좀 잘 되고 있고 아파트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보면 누계가 12,000명, 5년 동안 이제 누계입니다. 2,000명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은 15명 정도 구성을 하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보통 이 100개 사업 정도 되면 이제 1,300명 되고 많게는 3,000명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5,000명 내지 6,000명 이상은 마을 만들기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분들이 마을 만들기 교육을 받고 또 훈련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결국은 거버넌스 할 수 있는 저력으로서 성장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하고 아버지는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 있는데요. 행궁 옆에 공방권입니다. 여기는 2008년, 7년부터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행궁 앞에 강정이 만들어지면서 거리가 차단이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점포가 이제 한 4-5군데만 하나씩인 점포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마을 만들기 예술가들이 와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와서 1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면서 좀 더 뭔가 활력을 주고자 했던 것들이 민선 오기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주말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합동화되는 활력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계획단이라고 41개, 지금 42개동인데요. 한 20명 내로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 자기 이제 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집 앞에 것들만 이제 주로 한다면은 마을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보는 것을 훈련했던 게 2013년 마을 만들기 계획단이고요. 2015년도에는 다시 한번 2차 종합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제안하고 실천하는 사업들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그 중에 4군데 구별을 하나 선정해서 1억씩 커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는 시민 배신 문제, 시민 배신 법정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행정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간에 아니면 시민들과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행정이 판단이 좀 어려울 때 우리 시민 참여 재판 과정처럼 그것을 시민 배신 법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변호사에서 법정처럼 실제로 법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젠다를 보시면 이제 2012년에 재건축조합 해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2013년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그다음에 시민분당선 역사명 선정 과정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맡기려면은 행정이 행정편이 아니 행정이 유전적으로 결정을 내릴까봐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이 안건을 제안하거나 그다음에 50명 이상이 연서해서 신청하면은
여기 시민 배승 법정 운영 시민 대상 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배심운동 운영하는데 무작위로 일단은 200명을 추천한다,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이제 10명에 20명 하는데 필요시 전문가를 한분 놓고 있습니다. 가령 강교 사기를 보시면은 강교 저희 신도시 많이들 와보셨겠지만 신도시 중에서 여기가 이제 경기도청이 이전한 부지 대상이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핵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평수가 좀 작은 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자 고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분지 문제 때문에 피해에 소외됐다고 판단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이제 경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부당선이 지하철 현재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강교역이라는 명칭을 누가 쓸 것이냐. 당연히 여기 도청이 있는데 거기가 강교역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끝나는 지금 강교역이야지. 이제 서로가 이제 사실 주장하는데 행정에서는 이쪽 편을 들기도 그러고 저쪽 편을 들기도 했을 때 재판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 선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이제 종점이기 때문에 종점의 위주로 강교역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긴 좀 잘 살고 여긴 좀 못 사니까 못 사는 데에 사실 좀 더 비용가치 차원에서 명칭을 주자 제안해 재판을 내려서 강교역을 이쪽 가져가고 그 대신 여기는 강교 중앙역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은 20년 주기로 한 법정계획인데 2030,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수원도시 기본계획 구상 단계에서 고민했던 거는 보통 도시계획은 선 하나 긋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역의 대상 자체가 바뀌게 되면 첨예하고 비공개고 모르게 전문가들에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것도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시 단계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구상 단계, 그다음에 전략적 목표 단계를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지 않은 것을 취지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했는데요. 전문가, 주민, 기업가, 자영업자 130명 그리고 청소년들도 미래에 사실은 이 도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100명 정도 해가지고 5단계 5번의 회의고 120일간의 논의과정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때 했던 것도 똑같이 버튼 투표 방식으로 그때마다 도시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정하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회의 이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부별로 아까 의견을 수정하고 모딩도 수정하고 투표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단의 도시구상 기본계획 플랫폼을 이 지역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 어떤 식으로 전략도 갖으면 좋겠다는 이것까지는 이제 시민이 결정해서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사항은 24.6%는 기본계획에 반영했고요. 거기서 제안했던 나머지 사항들 70.4%는 시책에 반영했고 이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서 도시계획의 시민참여에 대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평택도 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만 물론 왜냐면 위원수 한정됐는데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제로 전임 시장이 운영을 하지 않았고 조례만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원시 시민단체에서 수원 참여예산 네트워크라고 거기서 제대로 좀 하자. 말만 있지 참여예산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구가 있다 보니까 물론 시마다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구위원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위원회는 공개적으로 30명을 이제 뽑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16명 추천을 이제 4명씩 지역 그때는 4개구가 있기 때문에 4개씩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 추천까지 합쳐서 6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구위원은 40명 있는데 사실 40명 다 안 차가지고 한 지금 130명 정도 1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청소년들이 이 도시의 주인으로 바로 됐을 때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청소년위원회를 20명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대학생들 청년위원회 성격으로 대학생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거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공개 모집회가 20명이었고, 그들이 이제 학교 성명 안녕 프로젝트라든지 후연부스 설치,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안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25건, 30억 정도 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희 고민했던 거는 이제 지역위원회 이제 참여예산제 예산 신청이라는 게 어떤 것들은 자기 동네 관련된 것도 시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구위원회에서 한번 걸립니다. 각 구별로 자기네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승인해서 올리면은 시위원회 차원에서 적정한 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행정 대표단하고 같이 대표회의를 거쳐서 예산 협정에서 수원시 의회에다가 시에 수원시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하고 다음에 위원들과 같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2011년도 처음 할 때는 이제 197건이 들어왔는데 반영 74건입니다. 그리고 점점 300건, 700건, 900건, 요즘 이제 거의 800, 900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 채택은 최종으로 이제 1차 이제 걸려진 게 200건이면은 최종 확정된 건 152건으로 부서 의견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심사 2단계에 거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첫 해 때는 들어온 게 이런 건데 어디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사업 예산은 이거는 500억짜리 이런 것도 막 올려서 된다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정리가 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100억, 200억까지 하다가 2014년부터는 CCTV 달아주세요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디 그걸 받게 해주세요. 또 그런 것도 건수로 많아지더라도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좀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 5년 되다 보니까 민원들을 해결하는 창구로 변하기 때문에 시정책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논의하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인가 거기에 동별로 위원회도 있는데 거기는 이 동별로까지 하면은 동위원회, 구위원회, 시위원회 너무 다단계라서 아직은 그런 고민을 거기까지 못하고 있지만 평택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 실천 사업 사례 중에서 저희가 했던 것 중 행터기통 2023인데 이게 혹시 수원시에 와보신 분 계시나요? 행사 때 행동대표 당장 같은데요. 이거는 원래 이클레이라는 국제환경 지자체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한 달 동안 미래는 화석연료를 이용할 수 없는 미래도시일 경우는 보통은 자동차가 아닌 뭔가 생태계획 친화적 교통을 이용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서 한번 살아보자. 한 달 동안 원래 처음에 6주였습니다. 한 달 반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한 달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한 동네를 마을에 차를 다 드러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 가장 중심적인 행궁동 옆에 행궁동에 있는 신풍도 장안동 주민은 4,000명 정도고 차량이 1,500대 정도 있는 동네입니다. 그거를 다 드러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뒤에 유엔 헬타트하고 이플레이하고 저희 손식 협약한 것이었고요. 당연히 근데 한 달 동안 처음 오는 거를 생각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 종로에 지금 우리 상인들이 특히나 상인 중에 영평시장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자폭하라, 이렇게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공사도중에 들어눕기도 하고. 근데 이거 결정은 2011년 10월 달에 결정하고 행사는 2013년에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교통 추진단 전문 이제 부서를 만들고 플레이 협조하고 주민 추진단을 만들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모임, 시민응원단 모임, 그다음에 전문가 모임, 총선의 기자단을 만들어서 서로 서포팅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한 조율하고 그런 일들도 했고 부서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또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사할 거면 이곳에 모여서 하자는 취지로 부서들을 같이 협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차 없는 거리 여기 있는 차들을 이제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요. 보행 경선거리를 이제 개선을 했고요. 이렇게 행사 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골목길로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다음에 행사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주민들이 차 없는 생활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원회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사례 중 하나가 수원하천 이용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수원은 4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4개의 지천이 수원에 우산 병점이 있는 데서 이제 하천이 하나 모이는데요. 하천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11년에 수원 하천 이용 네트워크로 창립을 모아가지고 수원천 이용 네트워크, 수호천 이용 네트워크, 원천천 이용 네트워크, 항구지천 이용 네트워크라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여기는 32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30일 날 원천천 삼성전자 있는 앞에서 물고기가 행정추산 1000마리, 시민단체 추산 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당장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 환경보건소에다가 보건연구원에다 맡겨서 검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직원이 안 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그냥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단 10월달이고 2월 돼서야 그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검사 맡겨서 검사 결과상 뭐가 문제인지 오늘 알 줄 알았더니 그 행위를 안 해가지고 12월달에 시민단체를 반발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또 기만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지시 불이행한다는 시민단체에 반발하고 시장님이 면담 찾아오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단체하고 삼성전자 책임 기자회견 그 시민단체는 걸렸고요. 그래서 민간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 삼성전자에 문제 있는 것인지 하청업체에 문제 있는 것인지를 그러면 시민단체와 행정이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 그 공동조사단을 꾸렸는데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거부하기도 하고 뭐 튕기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 한 6차례 정도 거쳐서 현장 검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렇지만 최종 법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문제 없고 그 2개 하청업체 중에 한 업체만 이제 벌금 가징금을 좀 물었고요. 이렇게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은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정도 후기면은 경기도에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란이 없어요. 수원시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화물질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만들자는 시민단체들이 제안이 있어서 수지오염 이후 사고 대응 이제 TF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대책단회를 만들었을 때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수원시가 같이 모여서 같이 협의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조례팀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매뉴얼팀 만들어서 이후에 수질오염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응하는 차례라서 사실은 소용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작은 실수들이 한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나의 이거는 비관한 환경교육 체험관인데요.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환경부 이제 지원사업 300억짜리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탁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런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중앙단체에다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단체들이 자존심 있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수원에서 환경운동도 해왔고 기후변화 교육도 해왔는데 왜 중앙에 있는 단체에 맡기냐. 너희들이 좀 하겠다는 책임감 맡겨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YMCA, 그다음에 환경노연합, 환경센터, YWCA, 자전거 시민학교 등 8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운영 방식으로 저희가 맡겼습니다. 물론 이제 위탁이라는 게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YMCA가 가시사장처럼 이제 법적으로 책임져주고 8개가 지금 공동 컨소시엄하고 있고, 네, 그 3년째 됐습니다. 운영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청년 혁신센터 거기를
갔다 오시더니 청년에 피를 꽂히셔서 청년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인재 양성, 청년 기반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번의 그 토론회라든지 네트워크 모임이든지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입니다. 원칙에서 저는 제일 매력적인 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가 저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이 사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면은 파트너십, 소통, 참여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했던 건 청년들을 불안하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논의하지만 그들이 진짜 청년을 대표한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결정하면 간섭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네, 청년들 모임 형태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아까 처음 말씀 좋은 시정위원회가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까지 다루는 지속가능 발전 좋은 위원회로 만들 예정이고요. 개편할 예정이고 앞으로 저출산, 저성장 수원이 가장 출산율이 높지만 아직 두 명이 아니라 1.4 정도, 1.6 정도인데요. 그 정도의 출산율이